이인숙 협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예, 그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장이면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인숙입니다. 지금 정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투트랙 중에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런 치료제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서비스 접근성 하락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코로나19 발생 후에 지역사회 중독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변화, 그리고 서비스 현황,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코비드19 발생으로 지역사회 중독센터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응급대응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위기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센터로 의뢰되는 만성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중독 질환과 신체 질환, 금단 증상, 그리고 자해 및 자살, 타해 위협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코비드19 발생 이후에 중독 문제로 인한 위기 대응 사례 건수는 2019년 상반기 582건에서 2020년 상반기 6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 2021년에 더 많이 증가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애초에도 부족했던 응급병상이 코로나 이후엔 더욱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정신질환자 음압병상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모든 음압병상에서 그리고 국공립 정신병원 이런 모든 곳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은 제외되었고요. 긴급 의료의 지원에서도 알코올 중독 진단은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소 나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체 질환이 동반된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는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속적 음주 상태의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더 고립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중독센터의 의뢰 대상자 및 등록 대상자는 7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만성 중독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와 신체 질환 문제가 동반된 대상자의 경우에 코비드19 발생 후 더욱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입원 치료기관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한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센터 두 번째 어려움은 대면 서비스 운영 차질에 따른 문제입니다. 중독 문제 대상자들의 우울감, 무력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 호소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과의 외부 방문 차단으로 인해서 연속적 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면이 주를 이루는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각 센터별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그다음에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센터의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1월에서 3월 기준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세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표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2021년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비등록자의 상담은 대면율이 75%, 비대면율이 25%, 위기 개입은 대면이 97%, 가정 방문은 대면이 86%, 비대면이 14%로 나타났는데 아마 이 비대면은 전화 상담일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및 취약계층 교육은 비대면이 각각 78%, 84%로 나타났고요. 예방교육은 92%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는 줌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조 모임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 교육, 예방 교육 등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과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와이파이 존을 설치를 해서 줌이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연속적인 사례 관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예방 활동도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활용의 증가가 발전이 보이고 있고 건강한 음주와 관련된 온라인 캠페인 등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좀 보시게 되면 장점은 2030 세대의 프로그램 진행 등에는 성과가 좀 높고 이동 시간이 축소되어서 먼 거리에 있는 대상자들은 오히려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고연령층이나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은 IT 기기 사용이 안 되거나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워서 오히려 서비스에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성과 지표를 좀 살펴보면 오히려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자 수는 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등록자 수는 매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률은 약 2 내지 4% 정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경험률을 보시게 되면 2016년에 33.64%에서 2020년에 46.01%로 무려 12%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발률은 2016년에 28.7%에서 2020년에는 22.5%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발률은 감소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단기 개입률 또한 서서히 늘어서 2020년에 49.2%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병률에 비해서 전체 등록률은 낮지만 중독관리센터에 등록되어서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회복률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1차 예방 사업인 캠페인, 교육 등의 예방 활동 및 인식 개선 사업이 줄어든 반면에 중독자 관리 및 가족 지원 사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독자 관리 및 가족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식 개선 및 중독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알코올 중독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짧은 소견이나마 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의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관리센터의 지속적 사례 관리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의 회복률은 높아지고 재발률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도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그리고 의료적 치료, 사회적 지지, 재활 및 자활의 서비스가 치료의 연속선상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는 퇴원 후에 지속적 사례 관리를 통해서 외래 치료, 그리고 재활 및 직업 자활, 가족관계 회복, 주거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가 제공되어야 재발률을 낮추고 회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 전문 의료기관의 확대, 그리고 중독관리센터의 확대, 주거시설 및 이용시설과 같은 중독 재활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근본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서비스 강화 과제는 이러한 인프라 확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그리고 중독자 회복을 위한 중독자 치료, 재활시설 확충 등 4개의 항목의 과제로 나누어서 인프라 확대 및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학계 등에서 이 과제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폐해 예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혼술과 홈술이 증가하고 음주 자체가 생활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주류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성은 심각한 알코올 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태로서 공공의 책임성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그리고 주류 광고의 마케팅 규제 강화, 접근성 제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폐 감소를 위한 전략위원회를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태국에서도 건강증진재단을 설치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시사점은 비전과 구심점을 가지고 음주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심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음주 관련 폐해 예방 및 정책을 추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음주폐해 예방 관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한 같은 맥락입니다. 알코올 관련 기본법 제정과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안정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안정된 예산이 확보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 태국 건강증진재단을 설립해서 주세 외에 2%의 목적세를 주류와 담배에 부과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방 기본법을 가지고 국가 중앙 기관을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의 이런 그 알코올 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상정했으나 매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데요. 알코올은 합법적으로 판매, 소비되는 상품인과 동시에 부정적인 폐해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 추구에 따른 관련 폐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 알코올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예산도 확보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계와 당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